유언의 마지막 부분 끝내야죠. 유언의 마지막 부분. 여기 잠깐 볼게요, 이제. 유언, 유언에 의한 증여. 이걸 우리는 유언에 의한 증여이기 때문에 줄여서 유증이라고 말합니다.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걸 우린 줄여서 유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배운 자들이니까 유증이 뭐 하면 안 되지?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언을 했을 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냐? 우리 예전에 처음 할 때 사망의 시점 했었죠. 그쵸? 사망에서 뇌사냐 심폐사냐 했을 때 민법에서는 심장이 멈춘 심폐사를 사망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언자가 사망, 즉 심장과 폐가 멈췄을 때입니다. 심장과 폐가 멈췄을 때 이때 뭐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유언장을 미리 만들었는데 아빠 안 죽었는데 재산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유언의 요식주의라는 게 있어. 요식이라는 건 형식, 이 식자가 형식이지,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유언은 형식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배웠었잖아요. 유언할 때 도봉산자락에서 태웅 안 된다 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써야지. 주소. 태웅이라고 쓰면 안 돼. 성까지 쓰셔야 돼요. 김태웅 이렇게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유언의 방식이 민법에 5가지로 정해져 있다. 우리 봤었고요. 이런 거. 그 다음 자 먼저 유언이 있나요? 없어. 내가 마치 유언장을 아직 쓰기 전에 사망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언장 쓰기 전에 죽잖아요. 아니면 쓰지도 않죠. 왜? 쓸만한 재산도 없죠. 그래서 유언이 없어. 그럼 바로 뭘로 들어가? 법정상속. 법정상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유언이 있어. 예스. 유언이 있다면 일단 유언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뭘 따져봐야 되냐면 그 유언이 효력이 있는 유언인지 왜? 유언은 요식주의랬잖아. 그 형식에 맞춰서 쓰여져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근데 유언장에 효력이 없어. 아까처럼 도봉산자락에서 기태웅 이렇게 썼으면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 그럼 효력이 없으면 무효가 되지요. 그럼 다시 뭐로 갑니까? 처음처럼 법정상속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는 1.5배, 자식이 있다 그러면 n분의 1씩 가져가는 게 바로 상속 1순위에 따른 법정상속이죠. 자, 근데 이번엔 유언이 있는데 효력이 있어. 예스, 효력이 있어. 그러면 이제 유언에 따라 상속하잖아요.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죠. 유언에 따라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모든 재산을 땡땡 사회재단에다가 기부하면 자, 아무래도 남은 유가족들은 그걸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 즉 자기가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의 50%, 즉 반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배우자 직계비속도 없어. 그렇게 되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1순위와 상속 2, 3순위가 유류분 청구 분량도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들만 2분의 1입니다. 이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필기를 해 두세요. 필기하세요. 자, 해서 일단 우리는 민법을 끝내죠. 여기까지 민법이 끝이에요. 우리가 재산관계를 먼저 했습니다. 민법에서 재산관계. 재산관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그 다음에 불법행위. 계약 불이행. 자,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 우리는 법률 용어로 뭐라 불렀습니까?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 거기 뭐 우산 50개를 배달해 주기로 했어. 계약이죠. 근데 부득이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그건 계약은 그건 내 사정이고요. 일단 약속을 못 지킨 거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뭘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먼저 배웠고 두 번째는 불법행위를 배웠어요. 불법행위도 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조건도 우리 봤었지? 가위가 손인책 기억나요? 가해행위가 있어야 된다.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과실 또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인과법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가위가 손인책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면 불법행위였고 불법행위에 따른 또 뭐가 발생했습니까? 손해배상. 그 머릿속에 빨리 떠올려봐요. 우리가 민법 첫 번째 중에 재산관계에서 배운 건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이제 특수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을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민법에서 뭘로 넘어왔냐면 가족관계로 넘어왔죠. 가족법.
가족관계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혼인. 혼인했죠? 이혼. 이혼했죠? 그 다음에 친자관계. 그 다음에 친권. 그 다음에 유언. 그 다음에 상속까지 한 겁니다. 아, 그럼 가족법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이게 여러분 다 시험범이에요. 만만하게 절대 볼 수 없겠지. 일단 내용도 만만하지 않아. 문제는 더 만만하지 않아. 내용을 빠삭하게 기억하고 자기네가 다 외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배들도. 그리고 문제를 풀어요. 그런 다음에 역시 문제를 풀 때도 다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 채점을 하죠? 다 틀립니다. 그럼 짜증을 내요 선배들이. 아니 내가 왜 틀렸죠? 전 다 외우고 문제 풀 때도 제가 다 맞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와요 시험이. 근데 딱 보면 아 이렇게 이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만만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점수가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받는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런 점수를? 정신 차리고 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민법을 끝내고 형법으로 가봅시다. 쭉쭉 넘어가서요. 여러분 문제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온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이걸 다 맞았다고 난 잘하는구나가 아니라 이걸 다 맞아야 아 나 한 번 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형법 가정 형법 어디까지 시험범위에요? 명문고는? 자, 우리 교과서는요, 사회생활과 법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민법은 개인생활과 법이 주제였거든? 근데 형법은 사회생활과 법이니까 이건 공법입니다. 우리 앞에서 사법과 공법이라고 배웠잖아요. 개인과 개인의 생활을 규정한 게 사법이고, 그 다음에 공공생활을 규정한 게 공법이었잖아. 형법은 공법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사회생활과 법이라는 큰 제목 안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자, 형법을 하기 전에 형법의 뜻부터 가야겠지. 형법은 어떤 것에 관한 법률일까? 법률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다 법률인데 어떤 법률이야? 가장 기본이죠. 좋습니다.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이야. 즉, 형법에는 뭐가 나와 있어? 범죄와 형벌. 범죄와 형벌. 그런 다음에 쓰세요.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율한 이 형법은 형법의 의미 중에서도 좁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 좁은 의미의 형법이에요. 좁은 의미의 형법이고 이게 일반적 의미의 형법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일반적 의미이고 좁은 의미의 형법이라면 당연히 뭐가 있다는 얘기야? 넓은 의미의 형법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요. 쓸 거예요. 우리 좀 이따가 좁은 의미의 형법과 넓은 의미의 의미.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법이라고 하면 이겁니다. 이거.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이걸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형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형법을 만든 이유가 뭘까? 얘들아, 범죄와 형벌을 규정했다는 얘기는 이거야. 자, 태용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째려봤어. 범죄야 아니야? 아니지. 왜 아니야? 형법에 안 나왔으니까 아니야. 아이 선생님 째려보는 게 뭐 범죄예요? 아니 만약에 어느 나라 형법에 타인을 째려보면 범죄다라고 써있으면 범죄인 거예요. 즉 범죄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형법이 결정하는 거예요. 형법에 쓰여 있어요. 형법에 쓰여 있으면 범죄고 형법에 쓰여 있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에요. 그게 형법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범죄다. 형법에 쓰여 있는 타인을 아무 이유 없이 고의로 살해했어. 범죄죠. 범죄야. 살인했잖아. 살해했어. 그러면 그거 범죄라고 쓰여있어. 그랬을 때 그게 만약에 범죄가 맞다면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어디에 쓰여있어? 형법에 쓰여있다고요. 범죄의 유무, 유죄냐 무죄냐. 만약에 유죄라면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것이냐가 형법에 쓰여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형법을 만들었어요?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런 형법을 만들었는지. 왜 이것은 범죄고 저것은 범죄가 아닌지를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랍니다. 형법을 정하지 않으면 개인이 자기가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보복할 수 있지. 법이 없을 때는 제가 날 때렸어. 그럼 나도 쟤를 때리는 거야. 제가 나의 눈을 팠어? 나도 저 새끼 눈을 파는 거지. 저 새끼가 나의 귀를 잘랐어. 나도 저 새끼 귀를 자르는 거야. 근데 그게 힘이 같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라이트급이면 라이트, 헤비급은 헤비급인 건데 만약에 정말 20대 팔팔한 청년이 6살짜리 아이의 귀를 잘랐어. 그럼 너 똑같이 6살짜리 아이가 저 청년의 귀를 자를 수 있어요? 못하잖아. 이렇게 개인들에게 맡기면 약육강식이 돼버려요.
이런 걸 막기 위한 거야. 개인의 다의적인 보복이나 응징을 금지하고.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의, 목적. 그러면 누가 하게 만들 건데, 보복과 응징을. 우리 엄마를 옆에 있는 사이코패스가 죽였어요. 그럼 전 복수하지 말고 응징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 그치? 그랬을 때 누가? 국가 권력이 대신 응징하겠다는 뜻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처벌만 발표하세요. 오직 국가 권력이야. 개인이 하면 안 돼. 개인이 하면 그건 또 불법이야. 국가 권력에 의한 처벌만 가능하도록 해서 두 번째는 목적은 뭡니까? 이거죠. 타인에 의해, 다른 사람에 의해 나의 인권이 침해되는 걸 막고, 타인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고 사회 구성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해서, 그럼 하나, 둘, 세 개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건 뭔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안 그러면 질서 같은 건 없어지겠지. 무질서해지고 정글이 되겠죠. 그쵸? 그냥 정글 속에서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듯이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가 나왔어요. 법의 기능, 형법의 기능, 형법은 개인의 생명, 형법이 보호하고 있는 건 개인의 생명, 재산, 사유재산세를 인정하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 등과 같은, 우리 이걸 모르게 정말 중요한 표현 나와요. 여러분 이걸 그냥 넘어가거든요. 별로 안 중요해 보여. 여러분이 볼 때 별로 안 중요해 보여서 그냥 넘어갔는데, 법익 보호라는 말이 나오지. 법익은 줄임말이야.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는 뜻이야. 다시.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법익이 뭐라고?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의 이익. 지금 너무 줄였어요. 그러니까요. 법익 맨 첫 번째 글자야. 맨 마지막 글자. 중간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 법익이란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게.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뭐랑 뭐로 봤어? 그 앞에서? 생명과 재산으로 본 거야. 개인의 생명과 개인의 재산은 바로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구나.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뭐라고? 생명과 재산. 가장 기본적인 거야. 물론 여긴 없지만 명예도 들어가. 명예. 그지? 나는 절대 외도한 적이 없는데 회사 게시판에, 익명의 게시판에 올라왔어. 봤다고, 외도하는 거. 그것도 어느 땡땡 부서에 누구랑 구체적인 사진을 막 찍고 정말 옆에 지나갔던 건데, 이러면서 정말 가정이 파탄날 수 있어요. 명예도 당연히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의 이익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다시 법익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개인의 생명과 재산.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겠죠. 이런 법익을 보호한다면 뭐가? 형법이. 내 생명을 누군가 죽였으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 찾아내서 거기에 합당한 뭔가 죄가를 물어야겠죠. 그쵸? 나를 다치게 해서 누군가 내가 폭행을 당했어. 그럼 나를 폭행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내야겠지. 그치? 왜? 나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엄청난 가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형법을 만든 형법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너무 중요해, 이것도. 봐봐. 이 말이 뭐냐면 타인이 나의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보호할 거지만 더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형법이 없으면 국가가 나의 개인의 이익을 막 침해할 겁니다. 국가가. 근데 국가는 타인보다 훨씬 더 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보다 국가 권력이 더 세요. 그럼 당연한 거지. 아니야, 선생님, 저는 엄마가 더 무서워요. 그거 굉장히 이거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 즉 타인보다 더 무서운 세력은 국가예요. 만약에 봐봐. 여기 보세요. 조선시대 때도 형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형법은 지금처럼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아요. 게다가 조선시대는 신분인제가 있었어, 신분제. 그래서 노비가 양반을 다치게 했을 때와 양반이 노비를 다치게 했을 때는 너무나 다릅니다. 노비가 양반을 다치게 하면 그 노비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반이 노비를 다치게 했을 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물론
형법이 있었지만 그때의 형법은 말 그대로 권력자들 있죠. 권력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왜? 법이 없었기 때문에. 형법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국가 권력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뭘 만들어 놓은 겁니까? 형법 혹은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형법의 기능이야.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뭘 구하는 거야? 나의 권리, 나의 자유를 보장하는 도구입니다. 법은. 법은 국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또 범죄 예방과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화는요. 이런 거지. 자, 내가 마음속에 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갖고 있어. 아, 나 사기쳐가지고 이번에 재산 한몫 챙겨야지. 했는데 옆에 친구가 먼저 한 거야? 근데 걔가 이번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형을 선고받았어. 그러더니 내가 면회를 갔더니 그 새끼가 그러는 거야. 야, 너 감옥 오지 마. 아, 여기 정말 올 때가 못해. 이런 말을 딱 듣고, 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벌받는 걸 보고. 그게 바로 예방과 교화겠죠. 범죄 예방, 교화는 교도소에 가서 너무 고생하고 난 다음에 나 다시는 여기 올 때가 못 되는구나. 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라는 거죠. 이런 기능도 있다. 뭐가? 형법이 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선생님이 막 형광펜으로 변해놨잖아요.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오겠지. 이걸 내려고 여러분이 시험범위 예를 집어넣겠지. 하지만 여기 가기 전에 아직 첫 번째 관문을 안 남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까 형법엔 좁은 의미가 있댔잖아요. 역시 넓은 의미도 있어요. 형법은 아까 일반적 의미는 좁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 형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 범죄는 반사회적 행위구나. 아니 그러면 너 왜 죽였니? 기분 나빠 죽였어. 이거 반사회적 행위지, 그쵸?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형사 제재, 이게 형벌입니다. 형사 제재를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이다. 즉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좁은 의미, 다른 말로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아까 봤듯이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법률, 형법이라고 써있어요. 법률 체계. 민법은 민법, 헌법은 헌법, 형법은 형법, 이렇게. 그게 형식 좁은 의미의 형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입니다. 근데 넓은 의미의 형법이라는 게 있어요. 넓은 의미, 다른 말로 실질적 의미.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이 말이 뭐냐면 법의 명칭은 형법이 아니야. 우리 예전에 정치 파트에서 선거 배웠죠, 선거. 그러면 선거에 관련된 선거 관련 법도 있어요. 선거소송법 같은 거. 그러면 봐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 같은 건 이름이 형법이 아니지. 이름은 형법이 아닌데 형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 즉 형벌 또는 보완처분을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이 다 어디에 들어간다? 실질적 의미, 즉 넓은 의미의 형법에 들어갑니다. 어떤 게 있어요? 근로기준법.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광명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근로기준법은 사실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이잖아요. 그렇죠. 노동법인데 이 근로기준법 안에도 형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게 도로교통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그 사람은 감옥 가요. 선생님 도로교통법인데 그러니까 근데 도로교통법에도 범죄의 내용과 거기에 따른 처벌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식품위생법. 여러분이 음식점을 하는데 거기다가 유해물질을 첨가했거나 유해물질을 마구 방출하거나 하면 당연히 여러분 형사처벌 받습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그지?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범죄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게 형법과 오해하시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다툼을 했어. 그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고 형사 제재를 받아요. 어때요? 이 모든 법률 안에 형법적인 요소들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에 들어갑니까? 넓은 의미의 형법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법들에는 땡땡땡 특정 조항을 위반하면 구체적인 처벌 부과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을 먼저 예를 들어놨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어요. 근데 이 국회의원 선거 도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습니다. 뭐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건 정말 많은 상대편 후보를 없는 내용을 가지고 비방한다든가 뇌물을 받았다든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뇌물을 받는 거죠. 금품수수 돈을 받는 거 아니면 돈을 주고 표를 사는 거지. 야, 나 이번 선거에 나를 밀어줘 하는 다음에 이렇게 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형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걸로 소송을 하면 형사소송이 돼버려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선거소송에 의한 게 아니라 형사소송으로 가버립니다. 형사소송으로.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 형사소송으로 간다. 형법은 아닌데도. 다 넓은 의미의 어디에 들어간다? 형법에 들어간다. 여기서 이미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좁은 의미의 형법과 넓은 의미의 형법으로. 자, 일단 한 문제 낼 수 있는 부분을 필기하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옆 페이지에 보면 121페이지 옆에 굉장히 빈칸이 많거든요. 넓은 칸. 거기다가 한 바닥 다 쓸 거니까 보세요. 이걸 다 쓰면 안 돼요. 끝까지 다 써야 되니까 여러분. 앞부분에 반 정도에다가만 먼저 써놓으세요. 자, 우리가 아까 잠깐 본문에서 봤던 형법의 기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형법의 기능. 형법의 기능을 크게 우리는 보호하려는 거. 아까 우리가 법익을 보호한다 그랬지? 법익,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법익을 보호한다. 그게 보호적 기능이고 보장적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봐봐요. 보호적 기능은 형법을 통해 사회에서 지키고 싶은 것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지키고 싶은 것들이 뭔데? 일단 범죄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보호해야 됩니다. 범죄로부터. 왜냐면 범죄자가 개인만 타겟으로 삼는 게 아니잖아. 폭탄 테러 같은 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공장소에서 터뜨리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범죄로부터 사회 또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 즉 이게 법익이지. 그럼 아까 내가 법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개인적 법익은 개인의 재산이나 자유나 신체나 명예 이건 다 개인적 법익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수 있습니다. 사회적 법익.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질서나 안정, 도박과 방화는 이건 개인에게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생명도 해칠 수 있지만요. 사회에 미치는 사회 질서나 사회 안정을 흔들리는 겁니다. 보통 도박은 개인적인 것은 아니에요.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을 갖게 하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국가적 법익, 채로 아까 말했듯이 공무집행 방해도 국가적인 법익 보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건 공무집행 방해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개인의 어떤 법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을 다 모아는 거?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뭐가? 형법이. 다시 형법의 기능엔 크게 두 개가 있어.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이 있는데 법익을 보호하는 건 뭐라고? 보호적 기능에 들어가. 다음 보장적 기능 선생님이 별표해놨죠? 뭘 보장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을 거야.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그랬지? 이게 보장이에요.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는 걸 방지함으로써 자 만약에 형법이 없으면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조선시대라든지 고려시대 때는 국가 혹은 왕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신체의 고문을 가했어. 형벌을 가했단 말이야. 그게 바로 국가의 형벌권이잖아. 만약에 형법이 없다면 국가가 자기네 마음대로 백성들 혹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권리를 남용할 거야. 그걸 막는다는 얘기야. 다시 이거 어려운 말 해놨지만 쉬운 말로 뭐라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건 무슨 기능이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야. 이를 꼭 기억하세요. 자, 일반 시민과 범죄자 여기 봐요. 일반 시민의 권리만 보장하는 게 아니야. 형법은 누구 거도 범죄자의 권리도 보장해요. 예전에 고문했잖아요. 국가가 범죄자들을. 하지만 지금 고문 못합니다. 범죄자도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한 적당한 대가만을 받아야지 형벌을 받아야지 그보다 더 과하거나 그지? 거기는 고문을 당하거나 지금은 안 됩니다. 형법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국가도 그 범죄자를 처벌할 때 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만 처벌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합니다. 일반 시민의 권리만 보장하는 게 아니야. 국가 권력으로부터 누구와 누구의 권리를 보장해? 시민과
범죄자의 권리를 다 보장하는 거야. 알겠니? 그게 보장적 기능이야. 일반 시민과 범죄자의 마그나 카르타다. 뭐가? 형법은 마그나 카르타가 대헌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대헌장. 즉 정말 중요한 법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뭘 위한? 시민과 범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누구로부터야? 누구로부터? 일반 시민과 범죄자의 권리를 누가 침해할 건데 누구로부터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야? 보장하고 있는 거야?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가 권력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장적 기능, 형법의 두 번째 기능인 보장적 기능은 우리가 금방 배울 죄형 법정주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참 너무 잘 나옵니다. 죄형 법정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다루는 다시 죄형 법정주의 오늘 배울 거고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암기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어떤 법익을 보호한 다음에 형법에 무슨 기능이야? 보호적 기능. 근데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범죄자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보호한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근데 이건 보장적 기능이야. 알겠니? 보호한다는 단어가 쓴다고 다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재형법정주의와 관련 있는 건 형법의 무슨 기능이야? 보장적 기능과 재형법정주의가 관련이다. 일단 이거 외워주세요. 그러면 쓰고 난 다음에 재형법정주의 할게요. 알겠죠? 밑에 건 쓰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나올 겁니다. 미수범과 공범은 나중에. 오케이? 필기하십니다.